Knock and the door will open. Seek and you will find.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날에 반값으로 떨어진 토지 또는 특수경매, 지분경매에서 돈이 될 만한 물건을 추천을 하고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강의가 어떤 강의인가를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번 5월 30일 날에 동영상으로도 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직접 여기서 공개 강의를 했더니 오시는 분들이 좀 힘든 것 같아가지고 동영상으로 지금 강의를 지금 할 테니까 5월 30날 오후 3시에도 한번 하고 저녁 7시에도 한번 하고 해갖고 그 토지 개발은 뭐냐면은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데 현황 도로를 가지고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 수 있는 거를 가격이 반으로 떨어진 거, 특수경매, 건물 매각 제외, 토지만 매각 또는 농지 취득 자격증 면서를 발급해 줘야 되는 거를 발급 안 해줘 갖고 반값 이하로 떨어진 거, 34%까지 떨어진 거. 그 다음에 지분으로 나온 거. 오늘도 아파트가 지분으로 나온 거, 이거를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리고, 뭐 우리가 맹지에 있는 땅을 건축허가를 받는다든지 또는 건물 매각 제외 토지만 매각을 가지고 낙찰을 받는다든지 지분 매각 이런 것은 현재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지르지만 않고 낙찰을 받으면은 감정가의 80% 정도에 팔고 나올 수도 돈이 될 수 있는 거를, 그런 거를 제가 추천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실전 사례의 설명도 5월 30날 동영상으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분이 있으면은 여기에 있는 여기 전화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010-444-2069로 문자를 주시면은 제가 동영상 강의에 초청 밴드로 초청해드리면 아무 때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대전지방소산지원의 2023 타경 51586인데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입니다. 지목이 뭘로 되어 있어요? 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받아서 제출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 건축물이 하나가 있고 건축물 관리대장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거를 낙찰을 받아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띄러 갈 때 여기에 있는 이 번지수에 있는 건축물 관리대장을 가져가서 농지증 담당자한테 주시면은, 농지증 담당자로서는 이 농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 신청을 반려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뭐에다 쓰는 것이냐면은, 우리가 농지법에 의해서 등기 이전할 때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반납한다는 얘기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없어도 등기 이전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건축물 관리장이기 때문에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고 사실상 대지인 거예요. 보면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있기 때문에 일부만 적용할 수도 있지만은 건폐율과 용적 없이 필지별로 하기 때문에 분할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중에 건폐율이 용적률이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이 있는 쪽은 사실상 대지고 건물이 없는 쪽은 농지다 이런 얘기죠, 보면. 자, 근데 제가 이것을 왜 추천을 했냐면은, 자 보십시오. 몇 평이죠, 당이? 628평인데 지금 얼마라고요? 그럼 4천만 원이라 그러면 평당 얼마예요? 10만 원이 안 되죠.
저는 서산에 집이 지어져 있는 땅에 이게 600평짜리가 이렇게까지 떨어지고 사실은 처음 봅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 보면 건축물 관리장은 있긴 있는데 무허가 건물도 하나, 건물이 두 동이에요.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는 거고 지적정 도로가 없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노랗게 되어 있는 것이 이게 현황 도로가 있고, 여기 보면 감정평가가 여기 집이 하나가 있고 여기 집이 하나가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죠. 보면은 항공사진을 보시게끔 되면은, 자, 여기 보면 여기 집이 하나가 있고 여기 하나 짓고 있고, 이게 현황 도로를 이렇게 들어오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이고 지적정 도로 전혀 없습니다. 항공사진을 보시게끔 여기 집이 있고 여기 보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게 현황 도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걸로. 자, 근데 여기 번지수가 보면은 103-5번지죠. 보면은 대지 면적 331, 건축 면적 94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러면 대지 면적에 331이라 그러면은 여기가 아까 총 제곱미터가 몇 제곱미터였죠? 여기 보면 2077제곱미터죠. 2077제곱미터 중에서 900제곱미터는 사실상 대지, 나머지는 농지예요. 그러니까 나머지에 대한 농지법상 농사를, 그러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분할을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 필지가 한 필지잖아요. 그러면 사실 원래 보게끔 되면 필지를 분할을 해야 되는데 건축 허가를 받고 필지 분할을 안 할 거면서 한 필지를 만들어 놨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농지법상 농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농지 취득 자금 해달라고 하는 거고, 그 옆에 건물이 또 하나 있잖아요. 그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는 농지법상 농지가 맞는데 무허가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그거는 철거 원상복구 철거 조건입니다. 이해가 가셨죠?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 하나 있는 거는 철거 조건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에 건물이 있는 곳은 분할을 해서 대지가 되고 나머지 땅은 농지가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자 보십시오. 여기에 있는 거를 누구 한 사람이 이거를 지분을 낙찰을 받아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하고 협상을 하다가 협상이 안 되니까 이거를 뭐야? 다 팔아서 나누자 하고 경매가 나온 겁니다. 근데 현재는 현장 만무시 아무도 만나지 못했으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제가 이 사람이 낙찰을 받았을 때 보니까 여기에는 누가 이렇게 점유하고 있음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아직도 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이걸 처리하려면은 제일 처음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것은 철거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재 건물 주인 있죠. 건물 주인을 상대로 철거와 지료 소송을 내야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건물을 내 걸로 만들어서 그 건물 주인과 협상해서 건물을 내 걸로 만들든지 해서 건물과 땅을 우리가 같이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능하냐면은 건축물 관리장에 있는 건물을 내 걸로 만들게끔 되면 지적상 도로가 없어도 거기에 현황 도로를 가지고 누가 쓰더라도 막을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게 아니라 건축물 관리장에 있는 주인을 상대로 지료 소송을 내고 철거 소송을 내서 그 건물 주인에게 적당한 가격에 의해서 그 건물을 내가 인수를 해서 팔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집을 보면은 이렇게 된 집이 하나가 있고 이렇게 된 집이 하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된 집이 하나가 있죠. 근데 사실은 이 집인지 이 집이 건축물 관리장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둘 중에 하나는 무허가 건물이고 건축물 관리장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는 있는 거 없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 보면 장독이 이렇게 많죠. 이건 보면 있고 그 다음에 보면 나무도 이렇게 있어요. 가격이 4천만 원에 서산에 600평이라고 그러면 시간이 걸리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건물 하나 철거하고 건물을 내 걸로 만들어 놓고 한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 한 뭐 8, 9천 정도에 파는 거 별로 안 어렵다고 해요. 땅 자체가 600평이다 보니까 15만 원씩만 쳐도 9천만 원이잖아요. 저는 돈이 된다고 여기에 보면 이게 포장이 안 된 현황 도로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쪽으로 집이 한 장가 있고 이쪽으로 집이 하나가 두 채가 있는 겁니다. 보면 하나는 무허가 건물이고 하나는 건축물 관리자가 있는 겁니다. 근데 건물은 매각 제외이기 때문에 건물 주인과 협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건축물 관리장이 없어서 건물 주인을 상대로 철거와 지료 소송을 내라고 한번 했더니 그 건물이 주인이 맞는데 법원에 나와서 지료와 소송을 내니까 내 건물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판사님이 저 사람이 건물 주인이라는 걸 입증을 해라.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세무서에 가서 그 사람이 건물분 재산세를 냈던 걸 가지고 입증을 해가지고 지료 소송을 받아갖고 그 건물을 내 걸로 만드는 쪽은 있는데 여기는 건축물 관리 정확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 지료를 청구를 했는데 협상을 안 할 수도 있죠. 안 할 수 있으면 그 지료를 받은 것 같고 건축물 관리자인데 그 건물만 따로 경매를 집어넣어서 낙찰을 받아도 됩니다. 이거는 건축물 관리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훨씬 뒷마무리하기가 쉽고 건축물 관리장이 없는 건물은 철거하겠다고 생각하시든지 양성화를 시켜서 다시 건축물 관리장을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세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서산지원의 2022 타경 3849 이거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한 전 한 필지입니다. 감정 가격이 3억 7,200이 1억 2,700까지 떨어진 겁니다. 자,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한 사람, 개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도로가 있고 이렇게 뒤에 집이 하나 져 있고 도로가 옆에 있고 내용 반듯한 걸 이만큼 잘라줘서 이 집이 있는데 여기 보게끔 되면 이렇게 여기에 집 있는 거 빼놓고 이렇게 도로변 옆에 이렇게 있는데 이거 지적도를 보면은 얼른 도로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끔 하는데 제가 자세히 거기를 확대를 해서 봤더니 우리가 낙찰받는 땅이 이 땅인데 거기 앞에 있는 게 전부 다 이렇게 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국어로. 그러니까 국어가 국유지로서 국어로서 현황 도로를 쓰기 때문에 이 땅에 이 도로 국어를 가지고 건축허가 받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집이 이렇게 있고 도로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 이 농지를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창고를 지어도 된다고 보고 땅이 자체가 넓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여기에 가격이 34%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농지 연금으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같아서는 이걸 낙찰을 받아서 조그맣게 한 6, 70평이나 한 100평 정도를 창고를 지어서 창고를 임대를 받으면서 땅하고 창고를 같이 매도하는 걸로 내놓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땅이 상당히 이렇게 깨끗하고 나도 내용 반듯하죠. 반대쪽에서 이쪽에서 봐도 보면은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고 아까 그 맨 끝에 이쪽으로 진이 떨어져서 집 하나 있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옆에만 땅이 매물로 나온 겁니다. 위치도 여기 보면 행담도 이렇게 있는 데로 건져 당진해서 현대제철이 있는 쪽에 송화읍 쪽에 있는 여기에 있는 요쪽이기 때문에 위치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에는 우리가 아무 권리 분석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걸 제가 이렇게 추천을 했는데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렸죠. 제일 먼저 권리 분석하려면 제일 먼저 뭘 하라고 했죠? 등기부 등본에서 기준 권리를 찾으라고 했죠.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는 거는 인수, 기준 권리보다 후에 있는 것은 말소. 그러다 보니까 기준 권리가 가장 등기부 등본사에서 가장 앞서 있는 압류, 가압류, 근저당 설정, 저당 설정 이것이 기준 권리인데 여기 보면 가장 앞선 것이 2015년 9월 24일로 기준 권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전입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뭐가 있죠? 전세권 설정이 있죠. 전세권 설정이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세권 설정도 말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개인이 아니고 이게 회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개인을 보호해 주는 것이지 회사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올 때 그냥 전세권 등기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고양시 일산구인데 여기 보시면 7억짜리가 지금 3억 5,900까지 떨어졌거든요. 저는 이 아파트를 한 1, 2년 정도, 2, 3년 정도를 살거나 소유하면서 2, 3년 후에 매도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면은 지금의 65%에서 75% 정도 사이에 낙찰을 받아서 한 2, 3년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면 현재의 감정가 정도까지는 갈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그냥 낙찰을 받고 더 이상 제 개인적으로는 75% 이상은 쓸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정도 선에 많이 쓴다면 한 75%, 아니다 그러면 65% 정도 사이에 위치나 층수나 주변 환경이나 이런 거 보고 거기에 맞춰서 입찰에 들어가신다 그러면 수익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다섯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아파트인데 2023 타경 110616 해서 이거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있는 겁니다. 자, 이것도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준 권리가 2011년 7일이죠. 여기 보시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죠. 대항력 임차인이 있고 주택 임차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준 권리보다 앞서기 때문에 이거는 뭐야? 인수입니다. 즉 이 사람이 전세 보증금을 1억을 냈지 않습니까? 그 1억을 낸 것을 우리가 물어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여기에 이 사람이 뭘 해놨죠? 확정을 받았고 배당 요구를 했죠. 자, 그러면 대항력 있는 사람이 자기 전세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낙찰자한테 달라고 할 수가 있고 하나는 법원에다 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 여기 보십시오. 둘 다 할 수가 있는데 전입 날짜가 있고 확정 날짜가 이렇게 있죠. 만약에 확정 날짜가 근저 당사보다 늦으면은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해도 이 순위에 의해서 배당에서 밀리다 보면은 낙찰자한테 자기가 못 받은 그 돈을 낙찰자한테다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봤더니 전입을 하면서 확정일자도 같이 받았죠. 그러면서 배당 요구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1억 6천을 2억 주고 낙찰 받는다고 가정합시다. 2억 주고 낙찰을 받으면 선순위로 1억을 먼저 배당을 가는 거거든요. 근데 얼핏 보면 아주 이렇게 쉽은 것 같은데 자 보십시오. 여기에 보시면 뭐가 있죠? 먼저 사람이 2억 4,500원 낙찰을 받았다 미납을 했죠. 왜 미납했을 것 같아요? 김 사장님 왜 미납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여기 보시면 자 봅시다. 여기에 권리 분석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나오지 않는 대항력이 있을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뭘 보시냐면 여기 보시죠. 자,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뭐가 있죠? 여기 보면 가압류의 근로복지공단이 있죠. 그러면 이거는 임금 채권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임금 채권이 최우선으로 3개월치와 3년치가 최우선으로 먼저 변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 여기에 있는 1억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보다도 먼저 배당을 간다 해서 이 사람이 1억을 못 받는다면 낙찰자가 물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입찰에 들어가게 할 때 이런 것을 권리분석할 땐 여러분은 뭘 중요하게 봐야 되냐면 이렇게 임금 채권인 경우에 이 사람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배당 요구가 갖는 거를 봐야 되고 그 배당 요구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해 봐요. 만약의 경우에 여기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금 가압류가 5억 8천 해놨죠. 이렇게 됐을 때 이 금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다 할 때는 낙찰자가 전부 다 3년치의 그 외 퇴직금과
3개월치 임금이 최우선 배당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낙찰 금액이 2억인데 2억에 그게 다 배당이 됐다 그러면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 1억을 우리 낙찰자한테 그 사람은 달라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권리 분석을 정확히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내가 줘야 되냐 안 줘야 되냐 뭘로 하느냐. 근로복지공단에서 배당 요구를 했느냐. 가압류만 하고 끝났는지 실질적 가압류를 정식으로 해서 보람류로 해서 배당 요구를 한 것이 5천만 원인지 6천만 원인지 1억인지 2억인지를 알아놓고 나면은 이것이 최우선 먼저 배당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1억이 배당이 되고 그 다음에 근저당 설정이 배당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죠? 가끔 가다가 이런 것을 실수하시는 권리 분석이 가끔 가다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걸 해놓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찰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걸 들으면서 이런 권리 분석, 임금 채권에 관한 권리 분석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가 보면 이 아파트가 주식회사 경아이넷이라는 것이죠. 개인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회사가 있고 회사에서 임금 채권이 최우선으로 먼저 변제됐어요. 우리가 공장을 우리가 낙찰 받을 때도 그 임금 채권이 최우선으로 면접돼서 배당 요구가 되면 최우선으로 먼저 갈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6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2023 타경 113061 해서 이거는 뭐예요? 보면 아파트인데 2분의 1 지분 매각입니다. 제가 모든 물건이 49%까지 떨어졌을 때 추천을 하는데 오늘 이렇게 70%까지 밖에 안 떨어진 걸 제가 추천한 것이 3개가 됩니다. 그 3개가 된 것을 한번 권리 분석해 보면 여기에 보면 2분의 1 지분인데 자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이 누구가 임이라는 사람이 2분의 1씩 갖고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주소가 같으죠. 주소가 이게 같다는 얘기는 침대를 같이 쓰시는 분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경제 공동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가 보면 근저당 설정이 2017년도에 9천만 원 해놨으면은 지금서부터 한 7, 8년 전에 아파트 값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을 때에 이게 9천만 원이면 한 6천 정도, 한 6,500 정도를 빌린 것으로 이게 그대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강제 경매로 지금 6,600만 원에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있는 분들이 경제적 손실을 가장 적게 해서 이 집에 그대로 거주한다 그러면 이거를 갚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취하될 확률이 90%가 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낙찰 받기 전에 취하가 되면 우리가 입찰 들어갈 필요도 없이 아침에 법원에 가서 취하됐는가를 보고 취하됐으면 입찰 들어갈 것도 없고, 만약에 취하되지 않았다면 낙찰을 받지 않습니까? 낙찰 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취하하기 위해서는 우리 낙찰자한테다가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 지르지만 마시고 70%에서 낙찰을 받아서 만약의 경우에 취하가 되지 않고 우리가 잔금을 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잔금을 내게 될 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부부가 같이 살고 있다 보니까 내 지분 2분의 1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상대로 내 집에서 살고 있는 것을 지료를 청구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나머지 지분만 그 지료를 갖고 따로 경매로 신청해서 우리가 공정우선 매수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은 가서 만나서 같이 인근에 있는 공인중개사에다가 매물로 내놔서 같이 팔자 해도 되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지르지만 않고 낙찰을 받는다면은 수익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추천한 겁니다. 90% 이상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은 아마 이것은 취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